자식을 버린 여인은 평생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그렇게 믿었어요. 누더기를 걸치고 여인 앞에 섰을 때도 그랬지요. 국밥 한 그릇 줘. 그런데 여인이 국을 퍼담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담고 있었거든요. 오른팔은 굳어 있었어요. 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넘칠 듯 출렁였어요. 그때 여인이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추웠지 따뜻한 것부터 먹어. 그 순간 사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알게 됩니다. 그 팔이 벌이 아니었다는 걸. 30년 전 불 속에서 자신을 끌어낸 흔적이었다는 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한성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상인은 없었지요. 윤지연, 나이 35, 청운상단의 대방, 평안도 북쪽 끝부터 전라도 남단까지 전국의 상권 중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성 한복판에 자리한 청운상단의 본점은 날이면 날마다 물건을 실은 수레로 넘쳐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거간꾼들이 그의 눈 한 번 마주치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섰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 눈엔 돈밖에 안 보인다고. 혹은 저 나이에 저만한 재산을 모으다니 필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어요. 거래 자리에서 상대가 눈물로 사정을 해와도 목이 메어 간청을 해와도 지연의 표정은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계약서를 썼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섰지요. 그것이 지연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 방식 덕분에 그는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은 양부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양부는 지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같이 종이처럼 얇아진 늙은 손이었지만 그 힘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강했지요. 지연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잡으며 양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래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엉킨 감정인지 지연도 선뜻 알 수 없었습니다. 양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기침을 한 차례 넘기고 나서 양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장터 뒤편에서 울고 있었다. 내 나이 5살 때였어. 내가 지나다 우연히 발견했을 때 넌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 날은 차고 옷은 얇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다. 하지만 나는 끝내 내 뿌리를 찾아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걸렸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자신이 양자라는 것, 진짜 혈육이 아니라는 것, 그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양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의 가슴 깊은 어딘가가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장터 뒤편에서 울고 있었다. 버려진 아이.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양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그 기억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장터 뒤편, 밤새 울고 있던 아이. 어째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째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그 아이는 그 밤 혼자였을까요? 지연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35의 단단한 손,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재물을 쌓아온 손.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연 자신도 알지 못했지요. 모르는 채로 살아도 되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양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연은 이미 이만큼 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차던 장터, 누군가의 등, 그리고 사라지는 온기. 그것이 기억인지 꿈인지조차 지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순간부터 지연의 세상에는 따뜻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찾아내겠다.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연이 이 세상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단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백연심. 지연이 그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오래된 장부 기록을 뒤지던 중이었어요. 양부가 살아생전 남긴 메모 한 장, 그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양부는 꼼꼼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이 겪은 일, 들은 이야기,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덕분에 지연은 그 낡은 메모 한 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백연심, 한성 외곽 청운장 골목, 국밥집, 그리고 그 아래 양부의 필체로 적힌 한 줄.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어미라는 말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음. 양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지연에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어쩌면 지연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것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그런 배려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메모 한 장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를 단숨에 열어젖히는 것 같았어요. 청운장은 한성 외곽에서도 가장 번잡한 장터 골목 중 하나였습니다. 아침이면 생선 장수, 나물 장수, 옹기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골목을 가득 메웠고, 낮이 되면 허기진 일꾼들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기 위해 좁은 평상 앞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지요. 돈 많은 양반네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청운장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연은 멀찍이서 그 골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좁혀갔습니다. 골목 한켠 낡은 가마솥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나이는 50 중반에서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칼은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오래 고생한 사람 특유의 묵직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냥 오래 제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여인이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눈이 멈췄어요. 여인의 한쪽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팔꿈치 아래가 굳어버린 것처럼 국자를 쥔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뜨는 것도 그릇에 옮겨 담는 것도 모두 왼손이 이끌고 오른손은 그저 받쳐주는 역할에 그쳤지요. 그러다 보니 국그릇을 내어줄 때마다 국물이 출렁이며 넘칠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고 동전을 놓고 자리를 떴지요. 여인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힘들다는 내색도 불편하다는 표정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릇을 내어주고 또 국물을 뜨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가에 피식 웃음을 흘렸지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벌 받은 거겠지.
자식을 버린 여인에게 하늘이 내린 벌. 그것이 저 굳어버린 팔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할 때도 냉정하게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저 여인은 이미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 벌이 마땅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지연은 골목 어귀를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며칠에 한 번씩 청운장 골목을 찾았어요.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지요. 여인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지. 지연은 그것을 조용히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인은 언제나 해가 뜨기 전에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이른 새벽부터 혼자서 뼈를 고고 국물을 우려내고 밥을 안쳤지요.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불편한 팔을 이끌고 묵묵히 혼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면 평상 앞에 손님이 가득 찼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하나둘씩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여인은 가마솥을 씻고 평상을 닦고 그날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지요. 지연은 그 평범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을 버린 여인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사납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기색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백연심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국밥을 끓이고 그냥 손님을 맞이하고 그냥 하루를 살았지요. 저 여인이 정말로 그 아이의 어미인가? 지연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직접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까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지연은 골목 어귀에서 시선을 거두며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저 낡은 평상 앞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그 여인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채 지연은 청운장 골목을 벗어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등 뒤로 불어왔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준비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라고 해서 거창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지요. 지연이 사흘 동안 한 일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칼을 헝클어뜨리고 비단 도포 대신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걸쳤어요. 장터 뒷골목에서 구해온 것으로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고 소매 끝이 달아있는 옷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게 도단한 수염이 자라 있었고 손등에는 일부러 흙을 묻혀 거칠게 굳은 일꾼의 손처럼 보이게 했지요. 거울 앞에 선 지연은 잠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운상단의 대방 윤지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거기에는 장터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름도 행색도 볼품없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지연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점잖은 사람으로 보고 누더기를 걸치고 수염을 기르면 떠돌이로 봤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청운장 골목에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른 무렵이었어요. 장터는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아이들이 골목 사이를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흘러왔지요.
지연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깨를 약간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듯이 옮기며 지친 사람처럼 걸었어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것은 지연이 그동안 수많은 거래 자리에서 갈고 닦아온 기술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얼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장사꾼의 기본이었지요. 백연심의 국밥집은 골목 안쪽 한켠에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기둥에 묵으로 쓴 간판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국밥이라고만 적혀 있었지요. 이름도 가격도 없이 그냥 국밥 두 글자. 그 단순함이 오히려 오래된 가게의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상에는 이미 서너 명의 손님이 앉아 국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지연은 평상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이 말했어요. 국밥. 백연심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는 또 달랐어요.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깊고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오래 고생한 사람의 눈이 을에 그렇듯 탁하거나 공허하지 않고 잔잔하고 고요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여인은 지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왼손으로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오른팔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연했습니다. 팔꿈치 아래가 안쪽으로 약간 굽어 있었고 손가락은 쥐는 힘이 거의 없어 보였지요. 그릇을 받쳐드는 것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 팔뚝이었습니다. 국물이 출렁이며 넘칠 듯 흔들렸어요. 여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시오. 짧은 한마디였어요. 지연은 그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국물 빛깔은 뽀얗고 탁하지 않았으며 위에 얹힌 고기 한 점이 보기 좋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터 국밥치고는 꽤 정성이 들어간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음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팔꿈치로 그릇을 밀었어요. 국물이 출렁이며 평상 위로 흘렀지요. 이게 뭐요? 국물이 너무 싱겁지 않소?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다시 끓여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이 집 국밥이 원래 이 모양이요? 장터 다른 집은 이것보다 훨씬 진하던데. 지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지요. 지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남아있는 국물을 손으로 쓸어 흘리고 자리를 차지한 채 버티듯이 앉아 있었어요. 본색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죄책감이든 냉담함이든 아니면 숨기고 있던 날카로움이든 지연은 그 본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여인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밀어붙였지요. 이번에는 아예 물그릇을 손으로 밀어 엎었습니다. 이 집은 물도 이래요? 어디서 물을 떠온 건지 맛이 이상하지 않소? 그런데 여인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연을 당황하게 했어요. 욕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사납게 자리에서 내쫓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적어도 눈빛이라도 날카롭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백연심은 그냥 조용히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질러진 물을 왼손으로 닦으면서 오른팔은 어색하게 옆에 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평상을 훔쳤어요. 다 닦고 나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국밥 새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 목소리에 화가 없었어요. 짜증도 없었고 날이 선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지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이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인은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었지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평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멀게 들렸어요.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났고 장수들의 외침이 뒤섞여 흘렀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그 여인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국밥 새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차갑게 정리하려 했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못 들은 척하며 시선을 내려깔았어요.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며칠에 한 번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어요. 누더기 차림으로 골목에 들어서고 평상 끝에 자리를 잡고 앉고 퉁명스럽게 국밥을 주문했지요. 그리고 번번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물이 싱겁다느니, 고기가 질기다느니, 자리가 불편하다느니. 이유는 그때그때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일부러 불편하게 굴고, 일부러 여인을 자극했지요. 하지만 백연심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받아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나와 닦고 새 그릇을 내어주고 담담하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지연의 소란이 바람처럼 그냥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연은 그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어요. 여인의 본색을 끌어내려 했는데 끌어낼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쪽이든 지연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오전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국그릇이 나오기도 전에 시비를 걸었어요. 옆에 앉은 손님의 팔꿈치를 일부러 치며 자리 탓을 했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뱉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국그릇을 평상 가운데로 밀쳐버렸지요. 이게 국밥이요? 새순물이요? 이 집 국물은 날이 갈수록 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소?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사람이 지연을 향해 왜 이러시오라고 말하려다 멈칫하며 입을 닫았어요. 지연의 눈빛이 워낙 차가웠기 때문이었지요. 지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란을 피웠어요. 수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리를 발로 차고 주변이 다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인은 어딨소? 이런 걸 돈 받고 팔면 되겠소? 백연심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뛰어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냥 안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걸레를 손에 든 채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연 앞에 서서 엎질러진 국그릇과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화를 사귀는 침묵도 아니었고 무시하는 침묵도 아니었어요.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오래된 사람의 침묵이었지요. 여인이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왼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오른팔은 여전히 옆에 붙어 있었어요. 수저를 집는 것도 닦는 것도 다시 평상 위에 올려놓는 것도 모두 왼손이 했지요. 지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 팔로 매일 아침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뼈를 고고
국물을 우려내고 수십 그릇의 국밥을 퍼낸다는 것을.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새로 드릴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언제나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새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릇을 평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많이 추웠지 따뜻한 것부터 먹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준비한 것도 계산한 것도 아닌 그냥 입에서 나온 말. 그 말 속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누군가에게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같은 그런 온도의 말이었지요. 지연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일 수도 있었어요. 손님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한마디가 지연의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무언가에 닿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뽀얀 국물 위로 모락모락 오르는 김이 이상하게도 눈이 시렸습니다. 그날 지연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집을 잡고 흘리고 엎지르기만 했지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수저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자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지요. 국물은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낸 국물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고기는 결대로 찢어져 부드러웠고 밥알은 국물을 흠뻑 머금어 탱탱했지요. 장터 국밥이었지만 대충 끓인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성을 들인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국밥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수저질을 하면서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장터 뒤편, 차가운 밤바람. 그날 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연은 오래전에 기억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아직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것, 그것이었지요. 5살의 아이가 그 차가운 밤에 가장 원했던 것은 그냥 따뜻한 무언가였을 겁니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빈 국그릇을 바라보며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왔지요. 장수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딘가서 나는 가마솥 끓는 소리.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전 몇 잎을 평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값을 치른 적이 없었지요. 항상 소란만 피우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손이 갔습니다. 여인은 안에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가마솥을 젓고 있었지요. 지연은 그 등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차게 느껴졌지요. 지연은 그 이유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연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지연은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 여인의 따뜻함에 속지 않겠다고. 세상에는 겉으로 따뜻해 보이면서 속으로 차가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고, 지연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지요. 거래 자리에서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는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눈물로 사정을 하면서 실은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을. 지연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백연심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어요.
따뜻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따뜻한 것은 다른 이야기였지요. 지연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려면 더 세게 밀어붙여야 했지요. 그래서 지연은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거칠게 굴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꾸몄어요. 국밥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걸음을 비틀거렸고 평상에 앉을 때도 쿵 소리가 나게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옆에 앉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어깨를 건드리고 말을 걸고 눈을 흘겼어요. 손님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를 가로막고 앉아서 국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온 국그릇을 받자마자 국물을 입으로 후루룩 마시더니 뱉어냈습니다. 이 집 국물은 왜 이렇게 기름지오? 느끼해서 못 먹겠소. 여인이 말없이 그릇을 가져갔어요.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드러눕듯 기댄 채로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이 집 국밥 별로요. 다른 데 가시오.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손님 2명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떠들었지요.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내저으며 일부러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그렇게 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으니까요. 여인은 오늘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워도 손님을 쫓아버려도 그냥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닫고 안으로 들어가 국물을 적고 다시 나와 그릇을 내어줬지요. 마치 지연이라는 사람이 거기 없는 것처럼. 지연은 골목을 나서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가게 앞 평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지연이 소란을 피운 탓에 손님이 절반도 오지 않았지요. 여인은 빈 가마솥 앞에 서서 뚜껑을 열고 남은 국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키에 약간 굽은 어깨에 굳어버린 오른팔을 옆에 붙인 채로 서 있는 여인이 그냥 작고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연은 시선을 거두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연은 국밥집 골목 어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청운장 주변 주막에 방을 하나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국밥집을 드나들고 밤에는 그 주막에서 묵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지연의 일과였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 골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골목으로 나가보니 가게 앞이었어요. 백연심이 가게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문을 닫으려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일을 한 탓인지 아니면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여인은 문 앞 섬돌 아래에 반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멈칫했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었지요. 아니, 지나치는 것이 맞았어요. 지연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이 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여인의 옆에 쪼그려 앉았지요. 괜찮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낮에 소란을 피운 그 사내라는 것을 알아봤지요. 그런데도 여인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기색도 쫓아내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이 여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팔을 내밀었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왼손으로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벼웠어요.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매일 아침 혼자 가마솥을 들고 불을 지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지요. 여인이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의 팔을 잡은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찬 밤바람이 골목으로 불어왔지요. 그때 여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왼손으로 천천히, 그리고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여인은 그냥 토닥였지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것에 대한 인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그 한 손의 온기가 지연의 등에 닿았지요. 그러더니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이도 아팠구나.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인 자신을 향한 혼잣말이었을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그냥 이 밤에, 이 골목에 지쳐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깊이, 아프게 박혔지요. 지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5해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지연은 고개를 약간 틀어 하늘을 봤습니다. 차가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지요. 여인은 이미 손을 거두고 천천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안에서 빗장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다짐했던 것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던 것도, 속지 않겠다던 것도, 차갑게 바라보겠다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등 위에 남은 옹기 하나에 전부 녹아버린 것 같았지요.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골목 바람에 실려 사라질 만큼 작은 목소리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닫힌 문만이 거기 있었지요. 그리고 지연은 처음으로 그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골목에 나왔어요.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요. 어젯밤 주막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등 위에 남아있던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눈을 감으면 그 손의 감촉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지요. 세상에 많이도 아팠구나. 지연은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했지요. 골목은 아직 어두웠어요. 장수들도 손님들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연심의 국밥집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졌지요. 지연은 골목 어귀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인은 매일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불편한 팔을 이끌고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에 지연은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요. 가마솥을 저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결이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와 닮아 있었지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낮 지연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술 취한 척을 하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지도 않았지요. 그냥 평상 끝에 조용히 앉아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여인이 그릇을 내어줄 때 지연을 한번 봤어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는 눈빛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손님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는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어요. 소란도 없이 트집도 없이. 국물은 오늘도 따뜻했습니다. 점심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국그릇에서 눈을 들었어요. 평상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지요. 사내 둘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팔뚝이 굵었어요.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둘 다 차림새가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반듯한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걸음걸이에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몸짓이었지요. 지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 사내들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 사내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요. 청운장 일대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채업자 박춘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청운장에 발을 들인 이후로 이미 여러 번 눈에 띄었던 얼굴들이었어요. 장터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가게를 통째로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지요. 그 사내들이 백연심의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평상을 발로 툭 건드렸어요. 주인 나오시오.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어요.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앞에 두고 그냥 앉아 있었지요. 두 사내가 지연을 흘깃봤습니다. 누더기 차림에 별 볼일 없는 사내로 보였는지 금방 시선을 거뒀어요. 백연심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은 두 사내를 보고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왔던 사람들이었지요. 덩치 큰 사내가 말했어요. 주인장, 박 대감께서 말씀하셨소. 이달까지가 마지막이라고. 가게 내놓으시오. 가게 내놓으라는 말. 지연은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춘도. 역시 그 이름이 나왔군요. 지연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청운장 일대에서 박춘도의 손이 닿지 않은 가게가 없었으니까요. 버티는 상인들은 이자를 물리고 그래도 버티면 가게를 빼앗았지요. 백연심의 국밥집도 오래전부터 그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지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못 내놓겠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작은 체구의 사내가 피식 웃었지요. 주인장, 박대감 말씀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봐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어렵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내를 바라봤어요. 작은 눈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여긴 내 아이가 돌아올 자리요.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국그릇을 잡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숨이 순간 막혔지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졌어요. 장수들의 외침도 바람소리도
두 사내의 목소리도 전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오직 그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여긴 내 아이가 돌아올 자리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인은 여전히 두 사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팔 하나가 굳어버린 나이든 국밥집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내가 아무리 위압적으로 서 있어도 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게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돌아올 자리. 지연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 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기다림이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켰기에 저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는 걸까요? 덩치 큰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오. 기한은 이달 말까지요. 그때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처리할 거요.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거리낌 없이 낮 대낮에 골목 한복판에서 하는 협박이었지요. 두 사내는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을 수없이 해온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두 사내가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지나가면서 평상을 발로 한번 차고 갔습니다. 평상이 삐걱거렸지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가마솥 앞으로 걸어갔어요. 국물을 한번 젓고 뚜껑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시작했지요.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돌아올 자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 여인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지연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지연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었지요. 저 여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 장터 뒤편에 아이를 두고 사라진 어미라는 것,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은 말했지요. 아이가 돌아올 자리라고. 버린 어미가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30년이 넘도록 가게 하나를 지키며 아이가 돌아올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지연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5해 동안 흔들리지 않던 손이 국밥집 여인의 한마디에 떨리고 있었지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전을 평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골목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끝까지. 박춘도라는 이름과 30년 전 화재와 그리고 장터 뒤편에 혼자 남겨진 5살 아이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지연은 청운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앞에서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다른 종류의 열기가 차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청운상단의 대방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누더기를 벗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상단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본점에는 지연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조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청운장 골목에 잠적해 있는 동안 상단 일을 대신 맡아온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40 중반이었고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박춘도.
그자의 뿌리를 전부 캐와. 조서방이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춘도라 하면 청운장 일대 사채업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지금 하는 일 말고 과거까지 전부 30년 전 청운장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다 뒤져봐. 화재가 있었을 거야. 그 화재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조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저런 눈빛을 할 때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조서방이 가져온 것은 낡은 기록 몇 장과 청운장 일대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밤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30년 전 청운장에 큰 불이 났다는 것을, 장터 골목 한쪽에 몰려있던 가게 여러 채가 한꺼번에 타버렸다는 것을, 그 불이 얼마나 컸는지 골목 전체가 사흘 동안 재냄새를 풍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불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것은 한밤중이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이었지요.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골목 안쪽에 있던 가게들은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이었지요. 불길이 가게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무너지는 기둥과 쏟아지는 불길 사이를 뚫고 나왔어요. 아이를 꼭 껴안은 채로 등으로 불길을 막으면서, 그리고 겨우 골목 바깥까지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붕 한쪽이 무너졌어요. 여인은 아이를 앞으로 밀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바깥으로 굴러나왔고 여인의 오른팔이 무너지는 기둥 아래 깔렸지요. 지연은 그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너지는 기둥, 그리고 바깥으로 굴러나온 아이.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5살, 장터 뒤편, 밤새 울고 있던 아이. 양부가 발견했을 때 그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뒤편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양부는 아이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쳐진 것이었지요. 불길 속에서 무너지는 기둥 아래에서 자신의 팔을 대신 내어주며. 지연은 기록을 더 읽었습니다. 여인은 기둥에 팔이 깔린 채로 의식을 잃었어요. 불을 끌어 달려온 사람들이 여인을 꺼냈을 때 이미 팔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상해서 그 뒤로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했지요. 여인이 의식을 찾은 것은 이튿날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이를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박춘도의 이름이 나왔어요. 조서방이 수소문해온 노인들 중 한 명이 그날 밤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30년 전 청운장에서 장터 일을 보던 사람이었지요. 그 노인이 말했어요. 불이 난 밤 박춘도가 현장에 있었다고. 당시 박춘도는 지금처럼 청운장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장터 일대에서 손을 뻗치기 시작한 사람이었지요. 그 불이 나기 전부터 박춘도는 불이 난 그 골목 일대의 가게들을 탐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좋았거든요. 장터 가장 목 좋은 위치였지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노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불이 난 밤 박춘도의 사람이 그 골목 뒤편에 있었다고. 그리고 의식을 잃은 여인 곁에 있던 아이를 박춘도의 사람이 데려가는 것을 봤다고. 아이를 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지연은 기록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등불이 흔들렸지요. 지연은 한동안 그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박춘도, 그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이지요. 왜였을까요? 아이를 구하려는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도라는 사람이 선의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자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어요. 상대의 약점을 쥐고 그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었지요. 아이를 데려간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인의 약점을 쥐기 위해서였겠지요. 아이를 볼모로 삼아 여인의 가게를 혹은 여인의 자리를 아니면 여인이 가진 다른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겠지요. 아이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혹은 박춘도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든 아이는 장터 뒤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양부가 그 아이를 발견했지요. 지연은 기록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 그리고 한동안 그 덮인 기록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백연심은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었어요. 팔이 굳어버린 채로 혼자서 가마솥을 들고 새벽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돌아올 자리라며 가게를 내놓지 않으면서 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굳어버린 팔이 자식을 버린 여인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완전히 틀렸지요. 그 팔은 벌이 아니었어요. 불 속에서 아이를 밀어내며 대신 내어준 흔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은 그날 밤의 흔적이었지요.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5살의 기억이 흘러왔어요. 차가운 밤바람, 혼자였던 골목, 누군가의 등, 그리고 사라지는 온기. 그 온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껴안았던 팔의 온기였겠지요. 무너지는 기둥 아래로 들어가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 팔에. 지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5해 동안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지연은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등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혼자 그냥 두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춘도, 그자가 30년 동안 청운장에서 해온 일들 전부 다 끌어모아 장부도 증언도 계약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조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백연심 시각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 조서방이 눈을 약간 깜빡였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바라봤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이 오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박춘도가 30년 동안 저질러온 일들을 전부 끌어내어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자가 빼앗고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씩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지연은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면서 내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청운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장수들도 손님들도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골목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이 낮은 소리를 내며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지연은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이 아니었어요. 비단 도포도 아니었지요. 그냥 평범한 무명 두루마기였습니다. 상단 대방도 아니고 복수를 결심한 사내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걷고 있었어요. 백연심의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이 시간에도 여인은 새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30년 동안의 모든 새벽도 지연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거래가 엎어질까봐, 경쟁자에게 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새벽 공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지요. 백연심이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왼손으로 국자를 들고 오른팔은 옆에 붙인 채로 국물을 천천히 젓고 있었지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을 봤어요. 여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더기 차림이 아닌 지연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동안 국밥집을 드나들던 그 사내가 오늘은 전혀 다른 차림으로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특별히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청운장에 불이 났었지요.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잡은 왼손이 가마솥 위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쳐나온 여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밀어내며 몸을 던졌고 무너지는 기둥에 팔이 깔렸다고요. 여인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장터 뒤편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저입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연을 바라봤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지연의 눈이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딱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차갑게 굳혀온 것들이, 계산하고 억누르고 외면해온 것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전부 무너졌지요. 지연의 눈에서도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어요. 눈을 세게 감았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5해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막을 수 없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버려진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백연심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은 지연의 옆으로 와서 같이 바닥에 앉았지요. 그러더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저고리 안쪽,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오래 간직해온 것을 다루는 손길이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을 꺼내는 손길이었지요.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호박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였어요. 원래는 맑고 투명한 붉은 빛이었을 텐데 30년 동안 품속에 있었던 탓에 색이 깊고 그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표면은 반들반들했어요. 손때가 아니라 체온이 배어든 것이었지요. 30년치 어미의 온기가 그 작은 놀이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그것을 지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이 그냥 그 작은 것 하나를 지연의 손에 얹었지요. 지연은 손바닥 위에 놓인 놀이개를 들여다봤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방금 품속에서 나온 것이라 당연히 따뜻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닿는 순간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득하고 흐릿했지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조그만 손으로 이것을 쥐었다 놓았다 하던 감각. 손바닥 안에 꼭 들어오는 이 크기. 그리고 그 옆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온기. 누군가의 품속에 안겨있던 감각. 바람도 추위도 닿지 않던 그 좁고 따뜻한 자리. 지연은 손바닥을 천천히 오므렸어요. 놀이개가 손 안에 감겼습니다. 따뜻했지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식지 않은 온기였어요. 지연은 그 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그냥 떨렸습니다. 35해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내가 국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백연심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은 여전히 천으로 감긴 채 몸에 붙어 있었어요. 30년 전 불 속에서 이 아이를 밀어내던 그 팔이. 하지만 왼손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 손의 온기가 지연의 등을 타고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으니까요.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한참이 지났어요. 골목 밖에서 새벽 장수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어미의 품속에서 나온 놀이개를 왼쪽 가슴 안쪽에 넣고 지연은 청운상단으로 돌아갔어요. 누더기도 무명 두루마기도 아니었습니다. 청운상단 대방의 옷차림이었지요. 전국 상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의 걸음걸이로 지연은 본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모았습니까? 조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장부, 계약서, 증언까지 전부입니다. 박춘도가 청운장에서 30년 동안 저지른 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두툼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두께 안에 담겨 있었지요. 터무니없는 이자로 상인들을 올가매고 갚지 못하면 가게를 통째로 빼앗고 저항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 30년 전 화재에 관련된 기록도 있었지요. 지연은 그것을 덮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성부 포도청에 가져가. 직접 포도청에 기록이 넘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청운상단의 대방이 직접 가져온 것이었으니 포도청도 함부로 넘길 수 없었어요. 게다가 기록이 워낙 촘촘했지요. 증언도 장부도 계약서도 전부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박춘도가 청운장에서 저질러온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춘도가 포도청에 잡혀 들어간 것은 사흘 뒤였어요. 청운장 골목에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채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인들이 골목 어귀에 나와 수군거렸지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박춘도는 그렇게 끌려갔어요. 30년 동안 청운장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골목을 나갔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 다음 날부터 청운장 상인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박춘도에게 빼앗긴 가게들, 터무니없는 이자에 짓눌려 있던 빚들,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청운상단의 이름으로 빼앗긴 것들을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잃은 사람에게는 가게를 돌려줬어요. 빚에 짓눌린 사람에게는 그 빚을 없애줬지요. 30년 동안 박춘도가 청운장에서 긁어모은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방, 이러면 상단의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연은 짧게 대답했지요. 괜찮아. 그것뿐이었습니다. 조서방은 더 묻지 않았어요. 백연심의 국밥집 앞에 선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여인은 오늘도 새벽부터 국물을 고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국자를 들고 오른팔은 옆에 붙인 채로 지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은 평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박춘도는 포도청에 넘겼습니다. 30년 동안 저지른 것들이 전부 드러났으니 이제 그자가 이 골목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게도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연을 바라봤지요. 한참이 지나서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이 출렁이지 않도록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지연 앞에 내어놓았지요. 먹거라. 딱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수저를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뼈를 오래 고아낸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수저질을 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놀이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품속에 넣어둔 것이었지요. 여인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을 이제는 지연이 품에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았지만 여인은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연이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장수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청운장 골목이 다시 소리로 가득 찼지요. 국밥집 앞에도 손님들이 하나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백연심은 그 손님들에게 하나씩 국밥을 내어줬어요. 왼손으로 오른팔은 옆에 붙인 채로 그릇이 출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연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평상 끝에 앉아서 빈 국그릇을 앞에 두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미의 뒷모습을, 30년 만에 찾은 그 작고 단단한 뒷모습을. 백연심이 잠깐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쳤지요. 여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아주 작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말이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연도 웃었어요. 처음이었지요. 청운상단 대방 윤지연이 계산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은 것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렇게 웃을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골목에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야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 위에 손을 얹었어요. 놀이개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온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식지 않은 어미의 마음에서 온 것이었지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햇살이 골목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래 닫혀 있던 것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